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좀 뵙겠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죠. 근데 이제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트럼프랑 또 시진핑의 대결이 또 이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많이 흔들렸죠. 근데 오늘 국내 증시는 트럼프가 또 오전에 약간 유화적인 말을 했어요. 잘 지내자.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를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면서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한국 증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좀 할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이거 다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도 방송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밀린 것들 다 정리는 다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미국 마감 시황하고 주요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가 좀 많아요. 아직 버블이 아닌 이유, 한국 주식 전략, 또 오픈 AI가 연휴 기간에 그 AMD의 대규모 칩 주문한 거, 그 내용하고 모건 스탠리가 그 반도체 반성문 썼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원자력 시대에 대한 보고서를 썼고, 또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드, 이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요게 그 SC, 요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 제형이 뭐 FDA 승인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생물보안법이 미국 상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원과 상원이 각각 이제 합의를 해줘야 돼요.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까지 입법 과정이 진행될 것 같고, 또 화장품에 부는 헤일로 효과, 그 다음 120mm 탄약과 텅스텐, 풍산 얘기고요. 메모리 슈퍼사이클, 시티증권의 뭐 반도체 이야기, 삼성전자, 맥쿼리, 또 버블 템플릿, 기판, 그 다음에 일본 자산의 급변동, 미국 증시 지금 급나겠죠. 요 부분들, 은행주,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얘기, 그리고 기업 분석 이거 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SOL, 삼성전기, HK노이, GST, 네이버, 삼성증권, ISC, 그리고 공시는 텔레칩스, 셀트리온, CJ 프레시웨이, 코스맥스까지 한번 할 수 있으면 시간 내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게시글 하나로 2조 달러가 날아갔는데, 뭐 미국은 이렇게 나스닥이 3.56%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반도체가 마이너스 6% 빠졌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4%.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은 안 빠진 거예요. 야간 선물에 비하면 선전을 한 거죠. 제가 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근데 달러는 떨어지는데 환율은 오르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달러 떨어지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오르고 있고, 유가도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예정된 정상회담 취소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장중에 미국이 폭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최악의 하루, 지난 4월 이후로 최악의 하루를 좀 보냈고, 다만 마감 후에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히토류 이제 수출 통제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발표를 했거든요. 히토류 수출 통제하겠다. 여기 이제 화가 난 거죠. 왜냐면 미국의 제일 아픈 손가락이 히토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관세 협박을 한 거죠, 다시. 그리고 반도체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이런 미중 갈등에 좀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작용했죠. 유가도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이 안 좋게 작용할 거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유가가 폭락. 금리도 떨어지고, 빅스 변동성 지수는 올라가고요. 정부 셧다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그 이슈들이 겹쳤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100% 관세 때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중국에서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장 시작 전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또 말을 바꿔요. 존경하는 뭐 시진핑 주석 막 이런 식으로 띄워주기도 하고, 잘 지내자라는 식으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일단 호재죠. 근데 어쨌든 금요일 날은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매우 분노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왜 수출 통제하냐 이거죠. 중국은 전 세계 공급량이 70%를
점유하고 있죠. 히토리 쪽에서. 예, 전투기, 로봇, 전기차 뭐 이런 데 반드시 필요하고, 테슬라가 생산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그 액추에이터에 이 모터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히토류, 중히토류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알고 있는데 중국이 규제를 하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 이제 앞두고 일단 11월 1일 날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뭐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그때 회담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번 수출 제한, 수출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별 허가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히토류를 이제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그동안 잘 달리던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다 빠졌습니다. 테슬라, 애플, 뭐 아마존, 메타 다 급락. MP 머티리얼즈는 히토류 관련주는 올랐죠. LNG 관련주인 벤처글로벌이 일단 뭐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뭐 혐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폭락했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는 비료 회사입니다. 여기도 실적 우려 때문에 좀 빠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슈가 뭐 워낙 많아가지고 연휴 기간 동안, 그래서 오늘 다 못하고, 오늘 저것도 오늘 이제 나눈 거예요. 다는 못하고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팝은 잊어라. 이제 코스피가 한국의 최신 히트작이다.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올해 50% 올랐거든요. 그게 히트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펜 린, 예,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 예, 여기 리서치 헤드가 집권당이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코스피 5천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핵심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 목표치를 4천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아직 버블이 아닌 이유, 버블은 이제 너무 비싼 거, 급격한 가격 상승, 과잉 레버리지, 투기적 진입,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건데 일부 비슷한 점이 있죠. 그래도 기술주 상승이 실질적 이익에 기반하고 재무구조 좋고요. 소수 대형 기업 중심으로 경쟁도 제한적이고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역사적 버블에 미달하고 있고, 예. PER이 M7 PER이 27배니까 과거 닷컴 버블 당시 대형주의 절반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과거 버블은 기대감 때문에 형성됐지만 현재는 실제 실적도 좋아요. 이게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집중되는 거는 조금 이제 상위 10개 미국 기업에 이제 글로벌 시총의 25%가 집중되는 거. 예. 근데 과거에도 특정 섹터 집중은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이게 꼭 버블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중되는 건 위험하긴 한데 그런다고 버블이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떤 지출을 하는데 대부분 번 돈으로 한다는 거죠. 네, 다만 최근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부채를 활용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버블은 아닙니다. 버블은 아닌데 과도한 기대는 좀 경계를 하자. 이런 내용이니까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자는 내용도 있어요. 시장 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골드만삭스는 버블의 조짐이 뭐 보이긴 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버블 단계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예. 그래서 뭐 이 버블이 올 수도 있지만, 예,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실적이 좋은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버블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JP모건에선 이제 그 한국 주식 전략 올해 MSCI 코리아 기준으로는 64%나 오르면서 그냥 한국 증시가 1등입니다. 예, 상승률이, 정부 정책, 지배구조 할인. 예. 근데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아직도 이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되면 5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법 개정, 그 다음에 향후에 의무 공개 매수제, 자사주 처리,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내년 주총 전까지 주주 환원,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기관 투자들이 어쨌든 적극적인 그 주주 의사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주주한 이제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내놨고, 한국 증시는 이제 PER 12개월 1년 후 실적 대비해서 PER이 8배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많이 올랐죠. 오르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면 100% 재평가 가능하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0 거의 한 600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5000 정도 가면 딱 2배 가는 거죠. 자사주 매입 규모도 많이 80% 늘었고, 지배구조 개선, AI, 메모리, 산업재 등 그 구조적 테마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이 다른 나라랑 벌어진 갭을 축소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도 섹터는 메모리, 반도체, 금융, 지주사, 조방변, 조선, 방산, 변압기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네이버, 신한금융지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HD 현대일렉트릭, 삼성화재, LG화학, SK를 선호 종목으로 이 JP모건이 꼽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외국계는 좋게 보고 있어요. 또 AI 이슈가 많았죠. 이게 그 AI 지출, 주요 빅테크들의 초대형 서버 운영사들이 25년부터 27년까지 자본 지출에 총 1.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에 달하는 돈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돈들 중에 일부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죠. 오픈 AI가 6기가와트 규모의 AI 칩을 주문했는데 첫 1기가와트 규모의 AMD MI450은 내년 하반기부터 배치됩니다. AMD에 갑자기 칩을 주문을 한 거예요. 원래 엔비디아 걸 쓰는데. 그래서 여기 BZCF라는 이제 그 텔레그램하고 이제 블로그 운영하신 분이 요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왜 그럼 오픈 AI가 AMD에 손을 잡았나? 이유는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요. 여기만 의존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AMD는 또 엔비디아에 밀리고 있으니까 대형 고객사가 필요하고 서로 니즈가 맞은 거죠. 필요성이. 그래서 이번 계약으로 AMD는 엔비디아 독점 구조를 좀 깰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 구조도 AMD가 워런트라 그래서 이제 자기 주식을 주기로 한 거죠. 미래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된 옵션이거든요. 그럼 오픈 AI가 이걸 행사를 하면 AMD 주식을 받게 돼요. 그래서 AMD 주가 오르면 오픈 AI도 좋은 거죠. 그래서 기술 목표 달성하면 AMD 주식 최대 1억 6천만 주를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GPU 사면서 동시에 그 회사 주식 매수권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MD는 우리 생태계를 함께 키워서 AMD 키워주면 그 성장의 과실, 주가 상승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쨌든 오픈 AI는 안정적인 GPU 공급과 투자 수익을 얻게 됐고, AMD는 세계 최대 AI 고객사 확보와 엔비디아 생태계 균열이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이제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됐고, 결국 AI 산업은 이제 성능만 보면 엔비디아 쓰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파트너를 많이 끌어들이느냐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적도 아군도 없고 오직 생존과 주도권만 남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시장 구도가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한테 호재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AMD에도 그 엔비디아 납품 전부터 AMD에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HBM을. 그래서 이 AMD에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픈 AI가 AMD의 반도체를 구매하는 건 간접적으로 삼성한테도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 모건 스탠리가 반성문 썼습니다. 디램 가격 일시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여름까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공급이 너무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 전통적인 수요 모델로는 설명드리니까 옛날처럼 그냥 사이클 분석하면 안 맞는다니까요. 지금은 반도체가.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그렇게 분석하니까 안 맞아요. 이게 시장 그 흐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반성문 썼습니다. 쓸 땐 써야죠. 그죠?
예,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영원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고, 모건 스탠리는 불과 일주일 전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추정이 너무 보수적이었다고 시인을 했고, 마이크론 PER을 22배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10배가 안 되는데. 예. 어쨌든 모건 스탠리는 이제 그 D램 좀 잘못 본 거, 그거에 대한 반성문 썼고, AI 메모리 시대의 멀티플 재평가가 정당하다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생각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 젠슨왕 발언이 있었고요. 그거 좀 요약한 부분인데, 블랙엘 GPU 수요 매우 좋다. 미국이 AI 분야에서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이기진 않고 있다. 트럼프의 H-1B 비자 정책이 전 세계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인프라 투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전력 없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그리고 엔비디아는 일론 머스크 AI 스타트업에 XAI에 투자 못한 게 후회된대. 많이 못한 게. 조금 더 많이 할 걸.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XAI에 조금만 투자한 걸 후회하고 있고요. 오픈 AI에도 더 일찍 투자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작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걸 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픈 AI가 한국에 데이터 센터 추진한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죠. MOU를 이제 체결했다고 하고요. 단순히 한국을 소비 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시아 AI 허브로 설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거점이 되고 있어요. 울산에도 짓고 있죠.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이제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건 국내 경기에도 좋고 반도체 생태계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이슈가 워낙 많아서 정리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요거는 피카츄 아저씨 그 텔레그램 한번 소개해드렸죠. 거기서 골드만삭스 새로운 원자력 시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원자력 골드만삭스는 이제 AI 시대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할 핵심 에너지로 원자력을 지목을 했어요.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죠. 전력 수요 앞으로 2배 증가할 거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뭐 상상 이상이죠. 풍력이나 태양광은 한계가 있고, 천연가스는 탄소 중립에 좀 어울리진 않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마일 섬 원전 발전소 재가동 위해서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고, 메타도 일리노이주 클린턴 원전과 20년간 전력 구매 계약.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원전 구매 계약을 맺은 거죠. 과거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민간 빅테크 기업들의 생존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원전을 쓰지 않으면 이거 AI 경쟁에서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성능 경쟁이 곧 전력 확보건데 여기서 중요한 축은 원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질주했죠. 미국은 거의 짓질 못했어요. 지난 몇십 년간.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의 거의 절반이 중국. 미국 원자로는 수명이 이제 다 36년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과 비슷하죠. 그래서 원전을 지금 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생태계 인재 기술 노하우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4배 확대. 근데 이거를 혼자 하겠어요? 우리의 도움 받아야죠. 한국에.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물론 당장은 어려워요. 이걸 짓는데 시간은 걸리니까. 근데 결국 다가올 미래고, 핵융합도 있습니다. 핵 분열보다 4배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궁극의 에너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좀 시간이 걸려요. 당장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우라늄 원광 생산 1위라고 합니다. 러시아, 중국 국영기업이 전 세계 우라늄 변환 능력이 40%. 그래서 이런 이제 공급망 이슈도 이제 미국한테 좀 불편한 이슈긴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열리곤 있는데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지정학적 경쟁, 공급망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생존을 위해 행동을 해야 된다. 요런 이제 보고서입니다. 핵심 뭐예요? 우리나라랑 손 잡으라는 얘기죠. 한국과 손 잡아야죠.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리는데 미국은 원천 기술만 있고 나머지 공급망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들과 그 손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전에 대한 시각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품에 부는 헤일로 효과. 이건 이제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시는 우사님이 그 이제 블로그에 좀 적었던 내용인데, 최근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어도 화장품 섹터에 분명한 변화가 좀 발생 중에 있고 헤일로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효과 중에 하나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그 견해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 그러니까 한번 선입견이 생기면 아, 저 사람 이제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죠. 후광 효과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에스티로더도 아마존 내 성과가 얼타, 세포라, 백화점 등 오프라인 채널 매출에도 긍정적 헤일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얼타는 신제품이 신규 고객 유입과 카테고리 확장에 긍정적 헤일로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헤일로 효과는 어떤 내용이냐면 온라인,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틱톡에서 1등을 해요. 그러면 흥행을 한 거죠. 그걸 바탕으로 오프라인 채널에 들어가요. 세프로 같은 아주 유명한 매장에. 그럼 거기 들어가서 바로 또 판매 상위에 올라섭니다. 후광 효과죠. 그래서 온라인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APR이잖아요. APR, 뭐 아마존에서 지금 막 1등하고 막 그러죠. 과거에는 세프로 같은 저런 유명한 채널에 들어가려고 세프로에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오히려 이런 채널들이 한국의 인디 브랜드나 그 온라인에서 잘하는 기업들을 이제 모셔가려고 그런 거죠. 바뀌어버렸어요. 갑과 을이. 그래서 이런 조건 변화에서의 진출이 이제 시작이니까 장기적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일로 효과라는 부분들도 뭐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맞는 내용이죠. 온라인에서 성공하고 오프라인 가고 거기서도 성공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존슨앤존슨 유한양인과 레이저티닙과 얀센의 리브리반트 SC를 투여하여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하는 건데 이번에 그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한테는 좀 긍정적인 이슈고요. 생물보안법 미국 상원 통과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내 입법 마무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12월경까지는 이제 확실한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합의는 해야 돼요. 법안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각각 법안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그게 잘 돼서 입법이 되면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겠죠. 그러면 한국의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들한테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들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방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 120mm 이제 탄약과 텅스텐 그리고 풍산인데, 풍산이 이제 이건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 예전에 공시에서 현대로템 그 K2 전차에 120mm 탄약 이제 수주했다, 이런 공시가 있었고 1차 계약보다 물량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282%나 1차보다 급증했는데 판매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이제 누적 판매가 늘어나면서 탄약 사용량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산은 이런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방산 기업들이 이제 이런 무기들을 많이 판매할수록 거기 들어가는 포탄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그에 따른 이제 누적적인 수혜를 좀 받게 되겠죠. 근데 원래 155mm 이제 자주포라 그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요게 탄약이 더 일단 수익성이 원래는 좋은데, 풍산 입장에서는 120mm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155mm는 풍산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해요. 예, 탄두만 만들고 풍산이. 근데 122mm 탄약, 예, K2 전차에 들어가는 건 풍산이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풍산 입장에서는 이 120mm, 그러니까 K2 전차가 많이 팔릴수록 좋은 거죠. 근데 120mm 탄약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대요. 이게 날탄과 다목적탄. 그러니까 날탄은 그 전차 있죠. 그러니까 K2 전차가 상대편에 있는 그 적군의 탱크를 공격해서 장갑을 뚫고 들어가는, 그걸 날탄이라고 하고요. 다목적탄은 이제 그 외에, 예,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 이제 포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이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텅스텐이 들어가서 이 희귀금속이다 보니까 조달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기술력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풍산을 포함해서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텅스텐 전광 채굴이 시작이 되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텅스텐 수입하고 있지만 매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알몬티가 올해 말부터 텅스텐 전광 생산을 시작을 하고 27년에 산화 텅스텐 정제 공장까지 건설해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풍산이 안정적으로 텅스텐을 공급받아서 이 날탄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텅스텐은 어쨌든 굉장히 강철보다 단단하고 밀도도 높고 작은 부피로도 파괴력을 높일 수 있어서 이 무기에 이제 쓰이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국이 82%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매장 텅스텐을 갖고 있는 국가니까, 예, 그 풍산 입장에서는 저 캐나다 회사가 저걸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주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산은 우리가 구리값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요 120mm, 예, 요 포탄, 요 기술력,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예, 방산주로 주목을 역시 해야 될 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보고서 정말 많아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한종목 김은지 연구원님이 쓰신 아주 진짜 긴 보고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그 너무 장문의 이제 보고서인데 한번 읽고 좀 요약을 해봤고요. AI 산업의 중심이 모델을 만드는 사전학습에서 AI를 활용하는 추론 단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학습을 했는데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추론 단계에서 메모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추론할 때 그 데이터들을 잘 이제 골라내야죠. 예, 저장도 해놓고 이미지 또 영상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대용량 저장 장치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의 중요성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연산은 뭐냐면 이제 그 계산하는 거죠. 이 중심에서 메모리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촉발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HBM만으로는 너무 비싸고 용량이 제한적이니까 이제 메모리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HBM만으로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해결책은 HBM도 쓰고 DRAM도 쓰고 eSSD 저장도 하고, 예, 이런 세 가지로 나누는 이런 이제 기술이 좀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루빈 CPX는 한번 설명해 드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가공해 주는
전처리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GDDR7을 쓰게 되는 거죠. 예. 거기다 HBM을 쓸 필요 없죠. HBM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요리사 같은 경우인데, 만능 요리사인데, 굳이 만능 요리사가 이렇게 뭐, 그 음식 조리하기 전에 이제 재료들을 미리 다 손질해 놓는 거는 조금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것만 해줄 수 있는 다른 이제, 예, 그 부분들이 있으면 뭐 훨씬 시간도 단축하겠죠. 그걸 해주는 게, 그러니까 HBM대로 하고 그런 그 정보를 전처리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재료를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주는 전처리 단계는 GDDR7을 쓰면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루빈 CPX. 예. 여기에 GDDR7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을 최대 수혜주는 단순 HBM 제조사를 넘어서 활성 스토리지로 위상이 격상된 낸드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D램, 이 모든 걸 조율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 같다. 한마디로 한국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산에서 메모리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추론은 많은 사용자 요청에 실시간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응답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대용량 언어 모델들은 다음 단어 하나를 생성하기 위해서 모델 전체를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되는데, 이때 연산 속도보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때 메모리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처리만 해주는 그런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고, 좀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전문가 아니면 좀 알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 HBM은 지금 당장 필요한 활성 데이터 처리하고, D램은 곧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나 덜 활성화된 전문가 모듈을 저장하고, 이 SSD는 뭐 이미지나 영상, 이미 대화가 끝나서 나온, 자주 쓰이진 않아요. 근데 저장을 해놓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억만 해놓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버튼 누르면 다시 불러올 수 있게. 예. 자주는 안 쓰더라도. 예. 요 세 가지를 이제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지금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또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의 다이나모와 스카다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루빈 CPX, 예. 프리필 단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짜장면 만들 때 미리 재료들 다 손질해 놓는 거, 그걸 이제 프리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GDDR7 탑재.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설명은 다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어워터는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그 옆에 별도로 미식축구장 5개 크기에 그 저장만 해놓는 건물을 갖추고 있대요. 되게 특이하죠. 그만큼 저장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 딱 누르면 여기서 그냥 바로 불러오는 거죠. 예, 지연 없이. 화웨이도 미국의 제재 속에서 화웨이가 발표한 이 로드맵을 따르면, 예, 어쨌든 이런 그 전략과 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촉발한 메모리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이며, AI가 그동안 이제 연산, 이제 CPU나 GPU 중심의, 엔비디아 중심의 이제 그 상황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이제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장, 낸드가 재평가 받고 있고, D램도 마찬가지로 GDDR7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HBM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메모리가 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옛날에 그냥 HBM만 중요했잖아요. 이제 안 그런다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삼성한테도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또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HBM, D램, 그 다음에 ESSD, 낸드 이 세 가지를 잘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한 건데, 역시 소프트웨어 쪽에선 엔비디아가 또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어쨌든 반도체 가치가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 예. 삼성과 하이닉스가 괜히 이만큼 오른 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CT증권에서 요새 이제 반성문들 많이 쓰는데, CT는 반성문 쓰는 건 아니고 잘 봤어요. 모건스탠리가 반성문 썼고, 그러니까 저희는 AI 정보 시대의 정점 기술 보고서에서 뭐 기업 채택, 인프라 확장에 이어서 AI 투자와 구현 모두에서 성장 가속화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가속화가 최근 2주간 목격된 투자 파트너십, 제품 발표의 급증으로 압축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런 이제 그 AI 가속화가 2주 만에 엄청나게 이제 압축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그래서 빅테크들의 AI 자본 지출에 대한 전망치를 올렸어요.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하드웨어, 기타 인프라 제공업체, 예, 이런 이제 또 빅테크들 이런 거를 설치하는 모두가 이런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26년 예상 투자액의 24% 성장은 현재 시장은 20% 성장을 기대하는데 예상은 24% 성장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라클이 오픈 AI랑 3천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포함한 실적을 발표한 9월 9일 이래로 오픈 AI랑 엔비디아, 알리바바, 엔비디아, 코이브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게이트 뭐 정말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예. 또 오픈 AI가 한국에 와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달라 막 이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그 발표를 하고 갔잖아요. 예. 그리고 AI 때문에 이제 전력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괜히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 가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이 자금 조달. 근데 자금 조달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요새 부채로 좀 조달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부채를 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현금 흐름 기반의 자금 조달 단계에서 부채 기반의 자금 조달 단계로 넘어갔다는 건데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과잉 투자가 일어나면 이제 뒤에는 또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좀 초기 단계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경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코리에선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을 적어주셨고 목표 주가 12만 원. 네, 저도 12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게 PBR 올해 기준 PBR 2.06배가 12만 원이에요. 역대 최고 PBR이 2.06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산업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제한돼 있고 그리고 27년까지 이 HBM 말고 다른 반도체는 생산 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생산할 여력이 없어요.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중국은 만들기가 더 어렵고요. 근데 이런 중국마저도 기존의 반도체보다는 HBM에 집중하니까 기존 반도체 공급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삼성한테 유리한 거죠. 예. 삼성은 HBM보다 전통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 구성은 D램이 65, 전통 반도체 첨단 D램이 그러니까 65, 전통 반도체 24, HBM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범용 D램이 올라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HBM은 25년에 다소 정체될 수 있지만 26년에 성장하는 건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HBM 쪽에서도 삼성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맥코리는 D램과 낸드 판가 가정치를 상향하면서 25, 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대규모 생산 능력과 유리한 제품 이제 조합, 그러니까 제품 믹스는 뭐 HBM도 있고 D램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 섞어 놓은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 업사이클의 최대 수혜를 받을 걸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12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다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많아서 오늘 다 못해요. 그래서 그거 좀 일부 남겨놨습니다. 내일 못한 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걸쳐서 해드릴게요. 자, 버블 템플릿 이것도 참 좋았던 내용인데 신한투자의 김성환 오한비연구원님이 이제 제가 미리 읽고는 갔고 이제 여행 중에 제가 다 요약은 해봤습니다. 25년 8월 현재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아직 버블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을 했고요. 과거 주요 버블 29년, 99년, 2020년 사례에서 나타난 선결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버블은 올 거래요. 예, 오긴 오는데 지금 당장 온다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평가는 버블이 아니다. PER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위험하다는 일반적인 시각에 동의하지 않고요. PER이 높아도 주가는 계속 오르는 경향이 많았어요. 예, PER이 비싸기 때문에 증시가 부러진다. 이거는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PER이 높을 뿐이지 버블 국면에서 나타나는 조건들은 아직은 없어요. IPO가 화랑이고 투기적 주식, 예,
뭐 빚내서 투자하는 거, 개인 투자들이.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어느 것도 맞진 않아요. 물론 일부 레버리지 동반한 매수세가 있긴 있어요. 요건 좀 경계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선 버블의 조건이 충족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블의 선결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술 혁신이 있어야 돼요. AI. 근데 이 AI가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모든 산업에 다 통용이 돼야 돼요. 인터넷, 그 다음에 옛날에 증기기관 다 마찬가지죠. 뭐 대량 생산 이런 것들 AI도 모든 산업에 다 투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버블의 조건에 맞고요. 경기와 기업 이익이 불일치해야 돼요. AI 주도 기업들의 이익은 강력한데 전체 경기는 별로 안 좋죠. 옛날에 99년도 IT 버블 때도 비슷했어요. 그때 이런 IT만 좋았던 거죠. 전체 경기는 좋지 않았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그때도 금리 인하 했죠. 예. 러시아가 부도나면서. 예. 근데 지금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이제 펌핑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이거 안 나타났지만 개인 투자, 레버리징, 신용 매수, IPO 시장이 폭발적 호황, 중소형 적자 기업들이 막 주가가 폭등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이 네 가지가 나오면 이제 버블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7년의 버블 정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26년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26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니까 이를 적용하면 27년 말이 버블의 정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AI 설비 투자 사이클은 23년에 시작됐거든요. 최소 5년간. 그러면 27년까지는 강세장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7년이 정점이다. 27년에 그 정점은 버블 정점은요 상상 이상으로 주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 계속 보유해야 된다. 차기 대형주 발굴해야 된다. 예. 뭐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바이오테크 이런 좀 내용이고 그리고 버블 정점 탐지 체크리스트 있는데 이건 뭐 아직 우리가 이걸 뭐 체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핵심은 버블이 올 가능성이 높고 AI가 촉발한 이 혁명, 산업혁명이 이어지면서 아마 27년경에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온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정 나올 때 주도주를 잡아서 잘 들고 가야죠. 어쨌든 AI가 버블을 일으킨다면 주도주는 반도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포트에 반드시 있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말씀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 일단은 기판은 못할 것 같고 이 기판이 좀 내용이 길거든요. 시황 좀 할게요. 못한 건 내일 해드릴게요. 일본 자산 급변동, 일본이 먼저 시작했을 뿐 전 세계에 보게 될 일들. 흔히 미국 등 부채 규모에 관심을 갖지만 사실 이건 별 문제가 아니고 부채 때문에 달러가 신뢰를 잃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규모가 아니라 금리가 상승하면 정부 이자 부담이 급증하니까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선택에 놓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자를 낸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 이자를 안 낸다. 예. 그리고 금리를 낮춘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론적으로 1번을 해야 된대요. 국민들한테 돈을 더 걷고 이자 내는 거. 그게 맞는 건데 그렇게 선택한 이시바, 프랑스 총리, 영국 보수당 모두 다 권력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금융어가, 일본의 다카이치, 프랑스의 국민연합. 아베노믹스 지지하는 다카이치가 선거에서 승리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금융을 억압해서 돈을 확 풀어버리는 거죠. 금리 낮춰가지고. 그럼 부작용이 있죠.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예. 그래서 물가 오르고 각종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예요. 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이 괜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 음모가 아니라 급증하는 이자 비용 앞에서 정부가 그렇다고 복지를 줄이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정권을 뺏기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게 금리 낮추는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 이게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죠. 예.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돈 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금융억압은 금리를 계속해서 정부가 눌러버리는 거고 이런 정책은 자산시장에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미국 증시 급락에 대한 생각인데 신한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러니까 투기적 매수가 좀 있었대요. 레버리지가. 요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죠. 한번. 너무 이제 급격하게 최근에 몇몇 기업들이 시세가 분출했는데 기술적 부담이
이번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한번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한 10%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10배 레버리지 쓰시는 분은 그냥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빚을 내서 10배를 내서 했으면 10%만 빠져도 내 원금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가 그만큼 위험하긴 한 거죠. 예. 그런데 상승 추세가 아직 불어줄 요소는 아니다. AI 자본 지출이 주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쨌든 미중 갈등과는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있다고 해서 AI 지출이 줄어들까요? 아니라는 거죠. 관련성은 없어요. 그리고 관세로 인한 타격은 소비재에 집중되지 AI에 집중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 메리츠의 황수욱 연구원님도 중국 상무부가 60일, 62호 발표를 했죠. 공고를 내서 수출 통제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협상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달 말 에이펙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앞두고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통해서 중국의 추가 100% 관세 부과, 미국산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병행을 시사를 했는데, 실제로 해당 조치들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협상의 도구, 그러니까 각자 협상의 도구로, 그러니까 중국도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한테 언제까지 끌려다니냐. 나는 히토류가 있다. 미국과 맞짱 뜨겠다 이거고,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가 있잖아요. 반도체 규제. 너네 그렇게 나와 관세 때려. 서로 간에. 근데 언제든지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지켜보시고 거기서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11월에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판까지는 했고, 이거 시간이 제가 얼마 없어가지고 여기 인터넷까지만 할게요. 자, 네이버, 카카오, 난 못한 건 내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영업이익이 23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성장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됐고, 네이버 아시죠? 두나무랑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결론 난 건 아닌데, 실적도 괜찮고 성과도 내고 있어요. 검색, 디스플레이, 커머스 광고 잘하고 있고, 10%에 가까운 광고 수익 성장률도 회복했고, 이런 부분들 긍정적입니다. 근데 네이버 주가 실적과 연동되진 않아요. 올라간 건 다 모멘텀. 뭔가 성장 모멘텀이 생길 때 주가가 레벨업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도 주가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근데 문제는 주식 교환 비율인데, 워낙 두나무가 시총이 커요. 시총 10조 원, 네이버 파이낸셜 2.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치를 매기면 그 두나무 주식 한 주당 파이낸셜 주식 3주에서 5주 받아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교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합병이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2.7배 정도로 계산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월 말에 조회 공시 답변하고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지속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32만 원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조만간 내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면 당연히 네이버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카카오는 이번에 좀 실망스러운 개편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직 실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AI 에이전트 기능이 여기 탑재가 될 거고, 그래서 이용자 체류 시간은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보자. 근데 어쨌든 카카오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가 좀 요새 흔들리죠. 그렇죠?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좀 대응하시면, 저는 네이버도 두나무랑만 잘 된다면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좀 정리해드리면, 오늘 선전했습니다. 마이너스 26이면 안 빠진 거예요. 코스닥은 오히려 올라버렸어요. 오히려 선전했죠. 그래서 한국은 정말 강하고, 주요 시총 상위 기업들 하나에어로가 오늘 좀 빠진 거, 카카오 좀 빠졌고, 현대모비스, 현대로드, 방산주가 좀 좋진 않았지만 히토류가 좀 좋았습니다.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좋았어요. 오늘 LG엔솔하고 LG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어요. 이게 호재였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파죽지세로 올라갔고, 오랜만에 하이브 올라갔습니다. 엔터도 괜찮죠. 그리고 포스코인터도 2.4%. 다만 오늘 코스피는 어쨌든 빠진 기업들이 좀 많았고,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안 좋았지만 로봇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선전하면서 좋았습니다. 2차 전지도 좋았어요.
반면에 OLED 좀 빠졌고, 예, 일부 바이오는 좀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좀 다른 움직임들이 나왔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좀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충격이 좀 나오니까 좀 팔았고, 반면에 예, 이 개인들은 그동안 주식을 엄청 팔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을 좀 사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좀 사고 외국인은 좀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섹터 좀 말씀드린 히토류, 뭐 오늘 이슈 때문에 올랐고, 리튬, 예. 리튬도 어쨌든 수출 통제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리튬한테도 이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그래서 좋았죠. 그리고 해운주도 오늘 좀 괜찮았고, 철강주, 원전, 예. 원전주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좋았고, 엔터주 좋았고, 반면 인터넷 대표주인 카카오 오늘 좀 빠졌고, 증권주도 일단 시장 흔들리니까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좀 많이 빠졌어요. 빠졌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국 증시에 어쨌든 잘 선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시장 흔들리지 마시고, 예, 좀 당분간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비중을 잘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제 이게 아직 제가 여독도 잘 안 풀리고 그래가지고, 예, 좀 정상은 아니에요, 컨디션은.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예, 몸 추스려가지고, 예, 못했던 내용들은 또 내일하고 모레까지 걸쳐가지고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또 라디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